소설 속의 사랑. 아내에게 절대 듣지 말아야 하는 말. 경멸. 소설 경멸은 결혼한 지 2년여 된 부부의 이야기로 전적으로 남편의 1인칭 시점에서 진행되는데 키워드는 제목대로 경멸, 돈,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돈을 위해 경멸하는 세계로 뛰어들었지만 오히려 사랑을 잃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인칭 시점이라 다른 사람의 심리를 알 수 없는 것이 특징인데 특히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괴로워하며 과거의 사소한 일을 되짚어가는 남편의 상상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속물적이고 별것 없는 플롯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1인칭 시점의 장점을 최대로 끌어올려 세속적인 이야기를 승화시켰습니다. 리카르도가 원래 하고 싶은 건 극작가였지만 생계를 위해 많은 수입이 보장되는 시나리오 작가를 택했다는데 계속해서 에밀리아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내를 위해 집도 사고 하기 싫은 시나리오 집필도 맡습니다. 바티스타와 계약도 했지만 아내를 사랑한다면 자기 행동에 에밀리아를 위해서라는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티스타의 차에 그녀를 태우는 그에게 에밀리아는 리카르도를 경멸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녀가 남편을 경멸했을까요? 리카르도의 사랑 방식은 진정 아내를 위한 것이었는지 상대를 위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다른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소설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알베르토 모라비아의 아내인 엘사와 사랑에 빠지게 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그녀와 사랑에 빠진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녀 때문에 냉정함을 잃거나 당황해 본 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난 사랑에 빠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알베르토 모라비아는 로마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베니스 출신의 유대인인데 첫 소설인 무관심한 사람들에서 부르주아 여인을 신랄하게 비판해 물의를 일으킴과 동시에 평단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930년대에는 기자로 변신해 많은 탐방 기사를 썼지만 파시스트 정부의 유대인 배척, 급진 사회주의법 때문에 더 이상 기사를 쓰지 못하고 카프리에 체류합니다. 1941년 소설가 엘사 모란테와 결혼해 몇 달을 지하에서 보내기도 하는데 1947년부터 다시 기자로 활동을 시작하고 많은 이탈리아 영화의 시나리오를 씁니다. 같은 해 로마의 여인을 발표해 상업적으로 첫 성공을 거두고 문학 잡지 누오보 아르고만티를 창간하는데 파졸리니 감독이 참여해 절친이 됩니다. 다음 해 영화 율리시스 촬영 준비에 따라다닌 후 경멸을 쓰며 1955년에는 에스프레소지의 영화란을 담당하게 됩니다. 1953년부터 그의 소설들은 영화로 각색되어 창녀와 로마의 미녀의 주인공으로 지나롤로 브리지다를 출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나롤로 브리지다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섹스 심벌 배우입니다. 그럼 소설의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로마로 27세 몰티니는 일요 저널리스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의 꿈은 극작가이지만 너무 사랑하는 아내 에밀리아는 집을 사고 싶은 강한 소망을 표출합니다. 그 때문에 돈의 영혼을 팔아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일로 집 대출금과 자동차 할부금을 갚아야 합니다. 메인 스토리는 아름다운 아내에 대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의처증 때문에 결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문제적 남자 몰티니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성인이자 개화된 인간을 자처하는 몰티니는 무학인 아내를 무시하는데 집안 사정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에밀리아이지만 주관이 뚜렷하고 할 말은 하는 직선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입만 열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온갖 망상에 기인한 착각과 엉뚱한 발상으로 아내를 의심합니다. 그 내면에는 뿌띠 부르주아로서 자신의 무능력한 남성성 무엇보다 아내의 욕망을 채워줄 수 없는 경제적 무능력함에서 오는 자신감의 결핍이 파국의 주원인이 됩니다. 뿌띠 부르주아지는 18세기와 19세기 초기 소시민 사회 계급으로 현재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중간 계급으로 사용되는데 부르주아지는 아니지만 부르주아지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 대척점에 긴장 유발자이자 영화 제작자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바티스타가 서 있는데 바티스타는 시나리오 작업을 원치 않는 몰티니에게 호메로스의 오디세이 제작에 참여할 것을 종용합니다. 오디세이는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대서사시인데 원칙주의자인 몰티니는
원전 그대로 해석을 원하지만 바티스타가 원하는 것은 장대한 지중해 스펙터클 영화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디세이의 등장인물들이 소설의 세 축을 이루는 몰티니, 에밀리아, 그리고 바티스타에 대입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교활한 율리시즈는 현모양처의 화신 페넬로페에게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기 전부터 실증을 내고 온갖 핑계를 대며 고향 이타카로의 귀환을 주저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여전히 아름다운 페넬로페 주변에서 들끓는 구혼자들의 존재도 심각한 문제였는데 나중에 등장해서 그들을 모두 학살하는 마초주의의 원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몰티니는 자신이 원하는 희곡 대신 당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던 시나리오, 작가의 삶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며 에밀리아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하지만 결혼한 지 2년 된 아내는 자신에게 무심하기만 합니다. 고대 그리스 서사를 도입한 경멸에서 몰티니가 무엇을 할수록 에밀리아는 그의 기대와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서 아내가 자신을 경멸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쉴 새 없이 아내를 의심하고 숨이 막히게 만드는데 자신의 고용주인 바티스타 앞에서 몰티니는 그가 에밀리아에게 키스를 해도 남자답게 나서지 못합니다. 몰티니는 아무것도 아닌 삶의 미세한 균열을 망상에 젖어 증폭시켰는데 소설의 후반에 가면 몰티니의 망상, 심지어 환상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리카르도는 에밀리아의 진심을 알고 싶었지만 에밀리아는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사랑한다며 각방을 쓰자고 하고 친정엄마와 점심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까지 해서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아내 에밀리아에게 접근하는 바티스타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몰티니와 에밀리아 일행은 카프리 섬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카프리에서 몰티니 부부의 예고된 파국이 되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을 알게 되고 결국 에밀리아는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난 당신을 경멸해. 이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이야. 이번엔 소설 속에서 기억에 남는 주요 대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밝혔듯 나는 시나리오 작업이 즐겁지도 않았고 적성에도 맞지 않았지만 에밀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내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일을 해야 할 의미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사람은 의심이 들수록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냉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아마 감정으로 불안해지고 어두워진 마음을 이성적으로 조금이라도 희석하려는 것 같다. 사실 율리시스는 아내 곁으로 돌아가는 걸 두려워한 사나이였어요. 그의 잠재된 의식은 아내 곁으로 돌아가는 게 싫어서 앞길에 장애물이 생기길 바랐고 또 그렇게 된 거죠. 율리시스의 모험 정신은 조금이나마 고향에 늦게 돌아가고 싶은 그의 무의식적 욕망을 의미하는 데 지나지 않아요. 나는 절대 당신 용서 못해. 우리 사랑을 산산조각 부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그리고 난 당신 외에는 누구도 사랑한 적 없어. 이제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을 거야. 당신의 이상한 성격 때문에 모든 걸 망쳤어. 우린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게 다 틀렸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대신 딴 사람이 해주길 바라는 일을 억지로 해야 하죠. 왜냐하면 언제나 돈이 문제니까요.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일, 직업, 꿈, 심지어 사랑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오디세이의 율리시스는 문화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영웅들 가운데 유일하죠. 어떤 점이 문화인이라는 걸까요? 편견이 없고 이성적이어서 문화인이라는 건 아니죠. 문화는 불편한 겁니다. 가령 개혁되지 않은 사람이 명예라고 부르는 것의 중요성조차 쉽게 무시당하는 거죠. 페넬로페는 개혁된 여자가 아니라 인습에 젖어있는 여자예요. 그 여자는 이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직 본능과 가문, 자존심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몰타니 씨, 내 얘기를 잘 생각해보고 이해해주세요. 문화란 개화되지 못한 사람들에겐 부도덕하게 보이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 페넬로페는 문명화되지 않은 야만을 상징하고 율리시스는 문화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대화를 했지만 나아진 것은 없었다. 이전과 다름없이 에밀리아가 나를 경멸하는 것으로 보아 문제는 과거 우리 삶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됐다. 그녀는 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나는 죄가 없다는 것과 정당하다는 사실을 밝힐 기회를 빼앗음으로써 나를 사랑할 수 없도록 단단히 빗장을 닫았다. 앞으로도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경멸하고 싶은 것이다. 한마디로 나에 대한 경멸은 아무 이유 없이 오랜 시간에 걸쳐 생긴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것은 실제로 내가 한 행동이었지만 그녀 혼자 짐작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나에 대한 에밀리아의 멸시는 어떤 중대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여러 차이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었다. 처음에 나를 경멸하게 됐을 때 솔직하게 진실을 털어놓았다면 우리 애정의 금이간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에밀리아는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았다. 바티스타, 레인골드, 나 이렇게 세 사람이 생각한 율리시스의 모습은 왜 각각 다를까? 생활이 다르고 인간에 대한 이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바티스타가 그리는 율리시스는 피상적이고 천박하고 임기응변적인 인간으로 그의 생활과 취미가 그렇다. 레인골드의 이상은 보다 현실적이지만 태폐적인 인간의 모습인데 그의 예술관과 도덕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린 율리시스는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고상하고 진실한 동시에 가장 시적이고 멋진 인간의 모습이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율리시스는 무력할지는 모르지만 진지하다.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일그러진 생활에 오염되지 않았고 돈의 영향도 받지 않은 순수한 인간이었다. 알베르토 모라비아의 경멸은 1963년에 장 윗 고다르 감독의 영화로 개봉한 바 있는데 브리짓 바르도, 미셀 피콜리가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는 1954년 로베르토 로셀리니 감독의 이탈리아 여행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데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실버시네라는 극장에서 실제로 이 영화를 보고 나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소설 속의 사랑은 아내에게 절대 듣지 말아야 하는 말, 경멸이었습니다.